사각의 등껍질, 눈 아래 두 개의 뿔, 강렬한 인상, 두 이빨 사각계다. 지구상 최북단 서식지인 제주에 7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지하수의 영향으로 먼 바다보다 10배나 높아진 해안가의 질산성 질소 농도. 질소를 좋아하는 파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파래는 녀석들에게 최고의 서식처이자 먹잇감이 됐다. 아이러니한 녀석들의 귀환과 증식,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 제주도 같으면 쿠로시오 카런트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쿠로시오 카런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낮은 해수잖아요. 그러면 이 해수에서는 생물이 거의 뭐 자랄 수 없는 환경. 그런데 제주도 연안에 가면 각종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육상에서 물질들이 수송되지 않으면 연안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의 모든 연안 생태계는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 제주의 땅과 바다는 상상하지 못할 균형을 맞추어 왔다. 그 균형의 중심에 지하수가 있다. 땅 밑에 거대한 흐름.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균형의 틀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에메랄드 빛으로 유명한 제주 바다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붉은색의 거대한 부유물. 제주 해안가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는 적조다. 메소디니움이라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메소디니움이 밀리리터는 3,000개 정도 나왔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생물들이 이제 죽으면은 산소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물속의 산소를 다 소비해 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뭐 동물들, 뭐 물고기, 전복, 소라 다 죽는 거죠. 1980년 이후 40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는 모두 7건. 그런데 2005년 이후 발생 건수가 70%를 차지한다. 바다의 부영양화로 발생하는 적조. 그동안 제주는 바닷물의 빠른 흐름 등으로 적조 발생의 안전지대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 지하수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육상수의 유입이 지역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질소 농도가 높다. 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그 지역에 있던 사는 식물 플랑크톤들은 아유 때만 났다 해가지고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걸 갖다가 적조로 못 보는 거죠. 오염된 지하수가 적조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 끝섬 외나라도. 그래갖고 거기를 갈아다 먹고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적조가 발생해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아 그래요? 적조는 지난 25년 동안 남해안에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심할 때는 벌겠어요. 바닥이 이 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 양식 같은 거 할 때도 싹 그 적조에 대해서 고기들이 싹 멸종했어요. 지난 2005년 한 연구에서 이 지역 적조의 이유가 처음 밝혀졌다. 고흥과 여수반도 사이 여자만에서 유입된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이었다. 지하수가 육상의 오염 물질을 바다로 내보낸 것이다. 우리가 그냥 화학물질의 수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의 적조를 일으키는 주요 영향염은 지하수 기원 영향염이다 하는 게 발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를 깨운다. 어머니 품과 같은 너른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왔다. 화려한 솔배감택은 여유롭게 바다숲을 거닐고, 커다란 다금바리의 숨바꼭질도 계속된다. 마치 정글에 온 듯 끝없이 이어진 감태숲과 해저류. 풍성한 제주 바닷속에선 모든 것이 풍요롭기만 하다.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아온 해녀들이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소라 금채기 이후 해녀들의 첫 물질이 시작됐다. 호의 숭비 소리를 내며 수십 번 자맥질을 한다.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바위 틈 이곳저곳을 살핀다. 2시간여의 물질을 마친 해녀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망사리에 담긴 소라의 양이 초라하다. 아유 소라가 어쉽다 오늘. 아 이거 없어 이거 몇 대 갇힌 바다. 소라가 사라진 바다. 낯선 풍경이다. 예, 전에는 많이 있었어. 전에는 처음 들어갈 때 양식장 못지않게 여기도 나는 딘디. 예, 이제는 50대다 어서. 해저류가 사라진 바다는 사막과 같다. 바위에 피부병처럼 무언가 번지고 있다. 긁어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갯녹음의 원인이 되는 석회조류다. 석회조류가 급속히 확산되면 해조류는 서식할 공간이 사라진다. 제주 지역 갯녹음 발생 면적은 무려 5,000헥타르가 넘는다. 여의도 면적의 20배로 제주도 내 마을 어장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아예 안 보이거든요. 아예 안 보여. 그래도 어쩌다가 하나씩 두 개씩은 나와도 좀 뭐 감태나 둔북이나 한 번씩 보이면은 막 기쁩니다. 바닷속에 그런 거 나오면은.
갯녹음을 막는다며 이젠 바다에 비료까지 뿌려야 한다. 바다 수온 상승이 원인이라는 갯녹음. 과연 지하수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일까? 한라산에 부딪힌 기류가 거대한 구름을 만든다. 한 해 제주에 내리는 비는 39억 5천만 톤이 넘는다. 이 빗물의 40%는 땅으로 들어가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가 된다. 지하수는 땅 밑에 수많은 물길을 통과한 뒤 결국 바다로 향한다. 이 지하수가 육상에서 나오면 용천수, 연안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와 바닷속에서 나오는 해저 용천수를 포함해 SGD, 즉 해저 지하수 유출이라고 한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과정에서 지하수는 육상의 모든 물질과 영양분을 바다로 끌고 간다. 제주 지하수가 바다로 이동시키는 무기질소는 무려 1년에 3만 톤. 2,000km가 넘는 미국 콜로라도 강이 수송하는 양과 맞먹는다.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거대한 물길. 안만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 지하수다. 이런 지하수를 SGD, 해안가와 해저에서 이뤄지는 지하수 유출을 말한다. 지하수 연중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되는 경우, 특히 여름철에는 따뜻한 해수와 온도차가 확연히 나타나고요. 공천포 같은 경우는 그 저온의 지하수가 아주 크게 관측이 되는 걸 좀 확인을 했고. 공천포 바다 일대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봤다. 따뜻한 바닷물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짙은 파란색이 확인된다. 바닷물과 섞이고 서서히 퍼져나가는 거대한 물줄기. 다름 아닌 지하수의 강이다. 이 일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하루 최대 5만 4천 톤. 제주에서 가장 큰 취수원인 삼양수원의 하루 최대 공급량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제주 전역에서 한 해 유출되는 지하수는 무려 9억 톤에서 많게는 14억 톤까지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유출량을 계산하기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SGD가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작인지라 이게 눈으로 직접 관측이 어려운 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된 적은 좀 드물고요. 기저 유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 그물이 나온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 오염의 문제가 어딘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엄청난 지하수 유출과 그 종착역인 바다. 제주 지하수가 유출되는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수심 8m의 깊은 바닷속.
곳곳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수량도 어마어마하다. 육지에서 함양된 물이 바닷속에서 유출되는 해저 용천수다. 이렇게 제주 지하수는 바다와 함께 수십만 년의 균형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 해저 용천수의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지금 현재 어만큼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해중에서는 어만큼의 양이 나오고 있는지, 이 영향이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지표수 유출에 의해서 오염됐다고만 얘기를 하지, 이 용천수로 인한 어떤 변화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밝혀진 적이 없어요. 최근 이 비밀의 열쇠를 풀 한 가지 단서가 제주 동부 지역에서 밝혀졌다. 바다 밑 안반을 뚫은 시추코어, 현무암질 용암이다. 놀랍게도 육상에서 확인된 시추코어와 동일하다. 동일한 결과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주도가 형성될 당시에 특히 이 동부 지역은 용암이 현재 해안선에서 뭐 3km 내지 한 6km 지역까지도 흘러가 가지고 지형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즉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그 해안선의 지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육지와 바다의 지질 구조가 같다는 건 아주 오래전 제주 바다가 육지였다는가. 그러니까 원래 제주의 면적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의 해안선은 6,000년 전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졌다. 해안가에서 샘솟는 용천수 역시 훨씬 멀고 더 깊은 바다에서도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연결이다. 수심 4-50m 되는 지역이니까 대부분의 이 지하수들이 현재 해안선의 용천수를 통해서 기저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지층을 통해서 기저 유출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연구를 해야 함양과 유출의 균형적 관계를 이제 밝혀낼 수 있는. 막대한 지하수 유출량과 놀라운 범위, 거대한 영양분의 수송까지. 지하수는 지상의 모든 활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다로 수송한다. 뿌연 먼지를 내며 무언가 밭에 뿌려지고 있다. 토양 계량제다. 질소 비료 사용량이 늘어 산성화된 밭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다. 최근 3년간 제주 전역에 뿌려진 토양 계량제는 무려 5만 톤에 이른다. 그러니까 옛날 비료, 화학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그걸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석회나 고토석회, 수정석회, 우리 저 농가에서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부족해가지고 자가로 사가지고 많이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계량제의 주요 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 토양을 중성화시킨다는 이 비료는 과연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가장 깨끗한 지하수를 의미하는 배경수질소 칼슘과 마그네슘의 평균 농도는 리터당 각각 4.2와 3.3mg.
현재 지하수의 칼슘과 마그네슘 평균 농도는 배경 수질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일부 관정에선 10배나 높게 검출됐다. 토양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흡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줬다. 그러면 지하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이거를 스스로 알아서 잘 따라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높아지는 지하수의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 갯 녹음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험해봤다. 갯 녹음이 심한 암석을 2개의 통에 각각 넣고 한쪽에는 토양 계량제를 희석시켜 주입하고 또 한쪽에는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토양 계량제를 넣은 쪽의 석회조류는 붉게 잘 자란 반면에 넣지 않은 쪽은 하얗게 죽어가는 게 확인된다. 석회조류의 광합성 능력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이 있어야 얘네들이 석회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면적이 넓어졌다 혹은 하얀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지하수의 미네랄 변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바다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갯녹음이라는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혹은 수온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갯녹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혹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과 갯녹음이 상호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에서 또 이거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들도 지하수에 녹아들고 있다. 식수로 사용했던 이 용천수는 이제는 마을의 골칫거리가 됐다. 용천수에 축산 폐수가 유입되더니 심지어 가축용 항생제 성분까지 검출됐기 때문이다. 비만 오면은 물이 그냥 꾸중물이 그냥 내려와요. 똥물 같은 게 냄새가 나서 코를 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비 올 때는 막 자다가도 막 신고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제주 지하수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제주 서부지역 축산밀집 지역과 주요 농업지역 일대의 지하수 관정 14곳에서 물을 채수하고 현재 측정이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 1조분의 1g 즉 나노그램까지 성분 분석 실험을 진행했다. 과연 지하수에는 어떤 성분들이 녹아 있을까? 분석 결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질들이 확인됐다. 14개 시료 모두에서 최소 1개, 많게는 3개까지 생소한 물질이 나타난 것이다. 제주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물용 항생제 성분이다. 항생제 31종 가운데 6종이 지하수에서 검출됐고 심지어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카페인까지 확인됐다. 주로 이제 수분계 항생제마다 물질을 다른데 이제 위에 같이 검출된 물질들은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이제 분뇨 이제 사용 후 분뇨로 이제 검출된 분뇨로 나와서 이제 퇴비화시켜서 이제 주로 농경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 나타나고 있는 물질. 제주에서 사용되는 양돈용 항생제는 모두 160여 종. 이미 2년 전 도내 14개 지하수 관정에선 항생제 8종이 검출되기도 했다. 축산물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이 킬로그램당 0.03에서 0.4mg 수준임을 감안하면 훨씬 적은 양이다. 하지만
이런 극미량의 항생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항생제는 사실은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스스로 정화되는데 그러한 자정작용을 많이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선 카벤다심이라는 살균제와 메톨라클로르라는 제초제 농약 성분도 추가로 확인됐다. 밭작물이나 감귤밭에서 주로 쓰는 농약 성분이다. 지하수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검출돼요. 왜냐하면 농약을 검사하는 기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아주 미량이라도 찾아내요. 원래 기준치에 비해서 5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검출이 돼요. 그러면 미리 그것을 사전에 알아서 이 농약은 검출이 조금 되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농약을 덜 쓰게끔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2002년 토양에서 농약이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평가한 한 논문. 이번에 검출된 제초제 메톨라클로르가 토양에 잘 흡착되지 않아 지하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 제초제는 이제 토양에 들어가도 이동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만 씨앗까지 뿌리잖아요. 이동을 빨리 한다는 얘기는 지하수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지하수의 농약을 우려한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제초제예요. 제주 지역 농약 판매량은 1만 1천여 톤으로 5년 전보다 2배나 늘었고 이 중 제초제는 같은 기간 3배나 증가했다. 판매되는 농약의 종류는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 속에서 농약은 더 많이, 더 자주 뿌려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한 몇 번 더 치는 사람도 있지. 자기 맛이 그 나름이지. 많이 치면은 솔직히 안심되잖아요. 병충해 안 붙기 위해서는 자주 쳐주면 좋죠. 일단 상인들도 글을 스매를 할 때 흑점병이나 청체가 먹은 거 있으면 이건 아예 비상품으로 선별을 해버리고 가격도 안 주고 하니까. 농약 사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기준은 보다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약은 4개 항목만 국내 수질 검사 기준에 포함돼 있고 항생제는 아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먹지만 육지는 지하수를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독성이 강한 농약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도는 지하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과연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가 농약에 대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법에는 검사하지 않은 항목이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농약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제초제 메톨라클로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나 캐나다, 호주에서는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 사용하는 지하수가 평균 20년 전에 함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다각적인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신규 오염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 흐름 속도상 몇 년이 된 물이냐, 20년 된 물이냐 하면 20년 전에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지난 20년 동안에 그 물질의 우리 투입이 대중에 있는 오염 부하가 늘어났다고, 오염이 늘어났고 관리를 안 했다면 개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른 해가 가장 먼저 와닿는 마을 오조리. 마을 곳곳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생명력 가득한 해안 습지까지 제주의 축소판이다. 여기 뭐 겨울엔 눈 맞으면 종달새가 다 일로 와. 겨울엔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따뜻한 물 나오니까. 여름에 아주 시원하고 여기 중간중간 샘물 나는 데 많아. 또한 남제주군 오조리에는 과거엔 대통령까지 돈을 보내 둑을 쌓고 습지에 양어장까지 만들 정도였다. 완공해서 여기에다 숭어, 뱀장어, 흑도미 등을 그 황금어장이라 이거 완전히 이게 낙지가 입고 졸라. 우리 클 때는 횃불 들고 이사 낙지 잡아갔지.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였던 해안 습지. 하지만 이제는 파래만이 가득하다. 습지 생물들은 사라지고 시커먼 부유물만 남았다. 청소부 갯고등만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하수의 영향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파래의 엄청난 증식. 이곳만의 문제일까?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육상에서 그런 물들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거기에 어떤 공급해주는 담수의 용천수라는 개념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말라 있고, 그리고 또 그 조금 나오는 용천수도 질산성질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원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생태계가 되고 있습니다. 10곳이 넘었던 오조리의 용천수는 대부분 각종 개발로 사라져 3-4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 전역에 1,000개가 넘었던 용천수는 20년 만에 300개가 넘게 사라졌다. 관리가 부실하거나 방치된 게 70%, 90%는 각종 오염원에 노출돼 있다. 자연적으로 고성 5조 또 성산서 이물을 사용했어요. 막 그 더워놓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물에 살았는데 지금 근래 이거 다 메어버렸네요. 이런 땅의 변화는 지하 물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주 시내 한 공사 현장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탑하기를 하자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다. 자그만치 하루 6만 톤이 넘는 물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물길이다. 그 안반을 깨면서 용천수가 거의 한 100군데 이상에서 막 계속 굴착을 하면서 그 용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 당시에. 물이 얼만큼 용출량이 많았어요? 하루만 지나면 한 6m 이상 수심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물길의 변화는 하천의 수량이나 주변 지하 수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사계절 물이 흐르던 월대천도 최근 수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5년 전 장애인 스포츠센터 공사 과정에서 4,500톤이나 되는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안정적이던 지하 물길은 인위적인 인간의 행동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여기서 용천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 텁하게 이렇게 해요. 물이 안 오기 위해서 계속 그 펌핑을 하거든요. 만약 이 건물에 여기서 펌핑을 하게 되면 지하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해안가에 용천수가 나오던 것이
왜곡이 돼서 더 멀린 곳에 나가버리죠. 이렇게 물길이 바뀌면 어디서 어떻게 지하수가 오염되는지도 추적하기가 힘들어진다. 과도한 취수 역시 물길 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도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염지하수다. 염지하수는 제주 지하를 통해 유입된 바닷물을 뜻한다. 염지하수의 하루 취수 허가량만 854만 톤에 달하는데 여기에 많게는 50%가량의 담수, 즉 지하수가 섞여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의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다시 산정해 보았다. 염지하수에 담수가 30% 포함됐다고 가정하고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다시 계산하면 하루 취수 허가량은 400만 톤이 넘는다. 제주도가 산정한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의 2.3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미 제주도는 지속 이용 가능량이라고 제주도 스스로 평가한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꺼내 쓰도록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양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지속 가능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과도하게 지하수를 꺼냈을 경우 바닷물이 육상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역전 현상, 즉 해수 침투가 가속된다는 것이다. 제주 서부 지역은 해수 침투 피해가 확산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해안과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의 전기 전도도를 확인해 보았다. 일단 저희 센서로 찍히는 농도가 이시 농도가 한 4만 정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미 뭐 바닷물이 유입됐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고. 2013년만 해도 파랗게 담수 구간이 확인됐던 이 관정은 이제 완전히 바닷물이 유입돼 담수 구간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됐다. 해수 침투는 이제 먹는 물까지 위협하고 있다. 제주 도내 4만 가구 이상의 물을 공급하는 제주 최대 수원인 삼양수원은 그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2011년 삼양수원지 중 한 곳에서 기준치의 10배나 되는 짠물, 즉 바닷물이 취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200억 원을 들여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했다. 김장 해보셨어요? 배추 자르죠.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굵은 소금 넣어서 확 죽이죠. 죽인다 그래요. 완전히 절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양념 안 하죠. 다시 빼서 물에다 씻어요. 왜냐면 소금 너무 짜니까. 그래서 물에 씻은 다음에 양념을 하죠. 근데 물에 씻은 다음에 그거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짜요. 그게 간이 들어간, 적당히 간이 들어간 거죠. 염분이 안 빠져나와요. 염분이든 어떤 오염물질이든 지하수에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에 녹아있는 부분만 우리가 꺼내는 거지, 정수로 하는 거지. 주변에 있는 매질이 암석에 붙어있는 것들, 암석하고 반응을 해서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지하수 고갈로 인한 해수 침투. 이건 지하수 소멸의 징조일까? 인천의 작은 섬 무의도. 제주 우도 정도의 크기로 8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간다. 다르지. 서울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커다란 탱크차가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 차에서 공급하는 건 다름 아닌 물.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을들을 돌며 물탱크를 채우고 있다. 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여기 하루에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번이요. 가는데 15, 오는데 15. 80년대만 해도 섬 곳곳이 논일 정도로 물이 많았던 이 섬의 지하수는 이제 다 말라버렸다. 여섯 개나 있었던 지하수 관정은 이제 단 하나만 남았다. 하루 50톤이 나왔던 관정에선 이젠 1톤도 나오지 않는다. 이 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빠지는 물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바닷물까지 밀려들어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곳 주민들은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를 사서 물을 비축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항상 부족하니까 주중에 이제 비축해가지고 이제 단수됐을 때 쓰는 목적으로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난해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하루에 무의도로 들어오는 차량만 6,000대.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었고 그만큼 물 사용량도 많아졌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먹는 물은 여기 이물 말고 그냥 수돗물 그냥 그거를 난 인천에서 사다 먹어요. 생수를 가득 쌓아두는 집들도 많다. 근데 그 물이 딸려가지고 어느 때 보면은 조금 늦게만 오너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물땅고도를 갖다가 큰 통을 갖다 놔가지고 그래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못 먹죠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수가 사라진다는 건 수십만 년간 지하수에 의존한 생태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상에 있는 다음 지하수가 해수 침투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해양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 조사선이 바다로 향한다. 조사선 뒤쪽에는 긴 줄이 묶여 있다. 수백 미터를 끌고 다니며 플랑크톤을 모으기도 하고 장비를 이용해 물을 채소하기도 한다. 양식장 배출수와 지하수가 과연 바다에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양식장의 배출수나 오염된 지하수, 미세 플라스틱 같은 육상의 오염 인자들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 바닷물은 다시 염지하수 형태로 육상으로 유입된다. 우리가 버린 오염물질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나갔다가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주 지하수 순환의 핵심이다.
그냥 우리가 일직선의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염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육상에서 내보내는 물질 자체가 그냥 바다로 멀리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오염 물질이 결국은 염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육상으로 침투되고 그 물이 또 다시 또 빠져나가고 다시 이런 어떤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지금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건 지상의 변화가 제주 땅속과 지하수, 나아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순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하수 관리 정책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다. 축구장 180여 개에 달하는 거대한 시험단지.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라이시미터 연구다. 우리나라 30여 곳의 대표적인 토양을 1m 깊이로 그대로 떠다 옮겨 놓았다. 농약이나 비료 같은 각종 오염 물질이 토양에서 얼마나 흡착되고 땅속 물길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기초 연구다. 지하수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인 제주는 그 어떤 지역보다 이런 연구가 시급하다. 제주도는 이제 지질학적으로 화산 분출이 한 특수한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의 이동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염물질이든 양분이든 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하수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지하수 보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인력은 부족하고 노하우는 단편적이다. 눈앞의 성과만을 쫓는 정책만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의 수자원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연구가 축적되고 그게 노하우가 다시 후배들 앞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제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지하수하는 관련된 연구하는 거 과도 없고 지금 다른 분 앞에 제가 지하수를 하는 분 추천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이분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때 그런 인력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다양한 분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다. 이 양돈 농장은 지난해 수억 원을 들여 분뇨를 완전 정화시키는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 정화 시설을 갖춘 농장은 도내 고작 8곳. 아직 제주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3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농가들의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농업축산업도 식량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서로가 상충되니까 이해 상충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적정선에서 두 개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를 맞출 수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새 물 문제를 얘기할 때 환경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워터, 물, 그다음에 에너지, 뭐 푸드 이것들의 균형을 맞추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제주의 땅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하수밖에 물이 없는데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정화도 안 되고 어떡하려고 뻔히 알면서 손을 안 대고 있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도화가 안 되고 입법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못 들고 그거는 제주도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존하며 긴밀히 연결돼 숨쉬어온 제주 바다와 지하수. 그동안 우리는 지하수를 그저 육상의 문제로만 한정지어 생각해왔다. 아니라고 협소했던 지하수에 대한 인식. 이제 그 개념을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 육지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게 가장 예민한 연결성을 가진 곳이 이제 제주도라고 볼 수 있죠.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바로 인간이다. 지하수가 유한하다는 거,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하수와 바다의 신음, 우리에게 던지는 그들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